금단의 역사 시즌 1 EP 사면산군 미친 왕의 탄생과 몰락. 1506년 9월 2일 새벽 조선의 왕이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12년 그는 수천 명을 죽이고 백성을 고문하고 궁궐을 유흥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폭군이라 불렀고 역사는 그를 연산군이라 기록했습니다. 왜 그는 괴물이 되었을까? 이것은 한 어머니의 죽음이 만든 조선 최악의 비극입니다. 제1장 1476년 비극의 씨앗 왕자의 탄생. 1476년 11월 7일 창덕궁에 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조선 제9대 왕 성종과 왕비 윤씨의 아들, 이름은 융, 훗날의 연산군입니다. 그의 탄생은 축복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조선을 피로 물들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종이라는 왕. 1476년 가을 창덕궁 편전. 20살의 젊은 왕 성종이 서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준수한 외모에 학문을 좋아하는 군주였습니다. 전하, 왕비 마마께서 진통을 시작하셨다옵니다. 그러한가? 과인이 직접 가보겠다. 성종은 기쁨에 차서 왕비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성종 1457만 1494은 조선의 성군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그는 학문을 진흥시키고 경국대전을 완성했으며 현명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유부단함이었습니다. 왕비 윤씨. 회상. 1473년 윤씨가 왕비로 간택되었을 때 15살의 윤씨는 아름답고 총명한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파평 윤씨 가문의 딸로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윤씨를 왕비로 책봉한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윤씨는 조선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씨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질투가 심했고 성격이 급했습니다. 1474년 성종이 후궁을 드리려 하자 윤씨가 반발했습니다. 전하, 어찌 저를 두고 다른 여인을 들이시려 합니까? 중전, 왕실에는 후사가 중요하오. 여러 후궁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오. 저는 싫습니다. 윤씨는 울며 화를 냈습니다. 성종의 고민. 성종은 윤씨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질투심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1475년 성종이 후궁 정씨를 총애하자 윤씨는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전하께서 저를 버리시려는 것입니까? 중전, 과인이 언제 경을 버린다 했소? 하지만 전하께서는 정씨만 찾으시지 않습니까? 중전, 진정하시오. 하지만 윤씨는 진정하지 못했습니다. 1476년 11월 7일 왕자의 탄생. 1476년 11월 7일 밤 응애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옥동자이옵니다. 원자이십니다. 성종은 기쁨에 겨워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내 아들이다. 과인의 장남이다. 작고 붉은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융이다. 화합할 융. 이 아이가 조선을 화합으로 이끌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이는 훗날 조선을 분열과 피로 물들이게 됩니다. 어린 시절. 1477년 봄 돌이 된 왕자 융. 세자, 아바마마께 인사드려라. 어린 융은 성종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잘했구나 융아. 성종은 아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이 아이가 과인의 뒤를 이어 조선을 다스릴 것이다. 대비 인수대비의 영향. 어린 융의 교육에는 할머니인 인수대비 성종의 어머니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478년 2살의 융. 인수대비가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융아, 너는 세자다. 훗날 왕이 될 것이다. 예, 할마마마. 그러니 어려서부터 배워야 한다. 왕은 백성을 사랑해야 하고 신하를 잘 다스려야 한다. 예, 할마마마. 인수대비는 매우 엄격하고 원칙주의적인 성품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융에게 유교적 가르침을 철저히 주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며느리 윤씨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윤 씨와 인수 대비의 갈등. 1478년 어느 날 데뷔 전 인수 대비가 윤 씨를 불렀습니다. 왕비, 그대의 행실이 왕비답지 못하다는 소문이 들린다. 대비 마마, 그것은 질투심이 지나치고 전하께 불손하다 들었다. 왕비는 덕을 갖추어야 한다. 명심하거라. 인수 대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윤 씨는 시어머니인 인수 대비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인수 대비는 윤 씨가 왕비로서 부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점점 커져갔고 결국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479년 운명의 해. 1479년 융이 3살 되던 해,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479년 초, 윤 씨의 질투는 극에 달했습니다. 성종이 또 다른 후궁을 총애하자 윤 씨는 참지 못했습니다. 전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중전, 진정하시오. 진정하라고요? 제가 어찌 진정할 수 있습니까? 윤 씨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결정적 사건. 1479년 6월 어느 날 밤, 윤 씨와 성종이 다투었습니다. 격렬한 말다툼이었습니다. 전하, 저는 전하의 왕비입니다. 과인도 알고 있소. 하지만 전하께서는 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중전, 과인이 언제경을 사랑하지 않는다 했소? 전하의 행동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서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일부 기록에는 윤 씨가 성종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었다고 합니다. 다른 기록에는 더 심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조정회의. 성종의 얼굴에는 할큰 자국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경악했습니다. 전하의 어안에. 저것은. 성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왕의 얼굴에 상처를 낸 것. 이것은 조선에서 용납될 수 없는 대역죄였습니다. 더욱이 신하들 앞에서 왕의 권위가 무너진 것입니다. 인수대비의 분노. 소식을 들은 인수대비는 격노했습니다. 윤 씨가 감히 전하의 얼굴을 상하게 했단 말이냐? 대비 마마, 이것은 용서할 수 없다. 당장 윤 씨를 폐위시켜라. 인수대비는 단호했습니다. 성종의 갈등. 성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윤 씨를 폐위시킨다고? 그는 윤 씨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3살짜리 아들 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융이가, 세자가, 그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조정의 압박. 신하들이 일제히 윤 씨의 폐위를 요구했습니다. 전하, 왕비를 폐위하소서. 왕의 얼굴을 상하게 한 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왕실의 권위를 지키소서. 압박이 거셌습니다. 성종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1479년 6월 폐비 윤 씨. 1479년 6월 24일 성종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왕비 윤 씨를 폐위한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21살의 윤 씨는 폐위되었습니다. 세자 융의 운명. 문제는 세자 융이었습니다. 조정회의. 전하, 세자를 폐하고 다른 왕자를 세워야 합니다. 일부 신하들이 주장했습니다. 세자는 폐비의 아들입니다. 세자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융이는 과인의 장남이다. 세자의 지위는 유지된다. 전하,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성종은 윤 씨를 버렸지만 아들 융만큼은 지켰습니다. 융은 여전히 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폐비가 되어 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제2장 1479만 1482년 어머니의 죽음과 트라우마. 어머니와의 이별. 1479년 6월 윤 씨가 궁을 떠나는 날, 3살의 융이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마마마, 어마마마.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세자 저하 안 되옵니다. 궁녀가 어린 융을 붙잡았습니다. 어마마마, 어마마마를 보고 싶어요. 세자 저하. 왕비 마마께서는 이제. 궁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궁 밖의 윤 씨. 한편 윤 씨는 궁 밖 사가로 쫓겨났습니다.
작은 집, 초라한 방. 한때 조선의 왕비였던 여인은 이제 폐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융아, 나의 아들. 어미가 미안하구나.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미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어린 융의 혼란. 3살의 융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융은 울었습니다. 어마마마. 세자 저하 주무셔야 합니다. 어마마마는 어디 갔어요? 왜 안 오세요? 그것은 궁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융은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두고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융의 첫 번째 트라우마였습니다. 할머니 인수대비의 양육. 융은 할머니 인수대비 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융아, 어미 생각은 하지 마라. 인수대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마마마가 내 어미는 죄를 지어서 쫓겨났다. 잊어라. 어린 융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혹한 교육. 인수대비는 융을 매우 엄격하게 교육했습니다. 1480년 4살의 융. 세자, 이 글자를 읽어보아라. 네. 대학. 틀렸다. 다시. 대학. 또.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 집중해라. 인수대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어린 융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융이 완벽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혹하게 교육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융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1480년 윤씨의 비극적 소식. 1480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480년 8월 성종에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전하, 폐비 윤씨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하옵니다. 무슨 행동이냐? 궁을 저주하고 주술을 행한다하옵니다. 성종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씨가 궁을 저주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녀가 무당을 불러 성종과 인수대비를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수대비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사사명령. 인수대비가 성종을 압박했습니다. 전하, 윤씨를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대비마마, 윤씨가 궁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무입니다. 하지만 윤씨는 융이의 어미입니다. 그것과 이것은 별개입니다. 역무를 저지른 자는 벌해야 합니다. 성종은 고민했습니다. 1482년 8월 16일 사사. 1482년 8월 16일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성종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폐비 윤씨에게 사사를 명한다. 신하들은 침묵했습니다. 성종 자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인이 윤씨를 죽이는구나. 사약. 작은 사가, 윤씨의 방. 24살의 윤씨 앞에 사약이 놓였습니다. 이것이 내 마지막인가?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융아, 나의 아들. 어미가 미안하다. 제발 건강하게 자라다오. 그녀는 사약을 마셨습니다. 잠시 후 윤씨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1482년 8월 16일 폐비 윤씨가 사사되었습니다. 향년 24세였습니다. 진실의 은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 융에게는 어머니의 죽음이 숨겨졌습니다. 1482년 8월 6살의 융. 어마마마는 언제 오세요? 융은 여전히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세자 저하, 왕비 마마께서는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예, 매우 갑작스럽게.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으로. 융은 이 진실을 모른 채 자랐습니다. 이것이 훗날 더 큰 비극을 불러일으킵니다. 진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린 융의 변화. 어머니의 죽음 이후 융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밝고 활발했던 아이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세자 저하, 괜찮으십니까? 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어린 시절 부모의 상실은 평생 지속되는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특히 융의 경우 어머니가 왜 떠났는지도 모르고 왜 죽었는지도 정확히 모른 채 자랐습니다. 이러한 불명확한 상실은 더욱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고립된 성장. 1483년 7살의 융. 그는 또래 왕자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세자 저와 함께 놀지 않으시렵니까? 다른 왕자들이 물었지만 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혼자 있고 싶다. 그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분노의 씨앗. 융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분노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융이 글을 쓰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화가 난 그는 붓을 집어던졌습니다. 왜 안 되는 거야? 궁녀들이 놀랐습니다. 세자 저하, 나가, 모두 나가. 융은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융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고 통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어린 연산군의 비극적인 어린 시절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한 아이가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지 그 과정이 안타깝지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흥미롭게 느껴지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에피소드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과연 연산군은 태어날 때부터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환경이 만든 것일까요? 자, 이제 연산군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제3장 1494년 왕위 계승과 초기의 현명함. 청년 융. 1494년 융은 18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1494년 초 창덕궁. 18살의 융은 이미 장성한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세자, 오늘 강학은 어떠하였느냐? 성종이 물었습니다. 잘 마쳤사옵니다, 아바마마. 융은 공손하게 답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융은 모범적인 세자였습니다. 학문도 뛰어났고 예의도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어두운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성종의 건강 악화. 1494년 가을, 성종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전하,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배가 아프구나. 성종은 38세의 나이에 병들었습니다. 성종은 평소 과로로 몸이 약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정사를 돌보며 건강을 해쳤습니다. 1494년 12월 24일, 성종의 죽음. 1494년 12월 24일, 성종이 위독해졌습니다. 세자를 불러오라. 융이 아버지의 침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바마마, 융아, 네가 왔구나. 성종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아바마마 괜찮으십니까? 융아, 이제 조선은 내 것이다. 아바마마,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를 잘 다스려라. 예, 아바마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어미를. 성종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바마마, 내 어미를 원망하지 마라. 과인이 잘못했다. 이것이 성종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바마마. 융의 절규가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1494년 12월 24일, 성종이 승하했습니다. 향년 38세였습니다. 1495년 1월 즉위. 1495년 1월 2일, 융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18살의 젊은 왕. 과인은 선왕의 뜻을 이어받아 조선을 잘 다스리겠다. 만세, 만만세. 신하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기대했습니다. 젊고 총명한 왕이 조선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젊은 왕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상처와 분노가 숨어 있는지. 초기 4년 현명한 통치. 놀랍게도 연산군은 즉위 초기 4년 동안 매우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1495년 봄, 조정회의. 백성들이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다 하옵니다. 신하가 아뢰자 연산군이 즉시 대응했습니다.
즉시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연산군은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세금을 낮추고 억울한 옥사를 풀어주었습니다. 1496년 연산군이 직접 민간에 미복 차림으로 나가 백성들의 삶을 살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임금님께서 직접 우리를 돌보아 주시다니 백성들은 감격했습니다. 학문장려. 연산군은 학문도 장려했습니다. 경연을 자주 열어라. 과인이 학문을 익혀야 좋은 왕이 될 수 있다. 전하의 뜻이 고명하시옵니다. 실제로 조선왕 조실록을 보면 즉위 초기 연산군은 매우 성실하고 현명한 군주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내면의 갈등. 하지만 연산군의 내면에는 여전히 어두운 것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어마마마, 어마마마. 어린 시절 어머니를 찾아 울던 자신의 모습. 융아, 어미가 미안하다. 어머니의 환영이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어마마마. 연산군은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꿈이었구나. 하지만 이 악몽은 거의 매일 밤 그를 괴롭혔습니다. 인수대비와의 관계. 연산군은 할머니 인수대비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전하, 정사를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되옵니다. 인수대비가 간섭했습니다. 대비 마마, 과인이 왕입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아직 어리시니 노신의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연산군은 참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할마마마께서는 항상 나를 어린아이 취급하신다. 1497년 인수대비의 죽음. 1497년 4월 16일 인수대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비 마마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연산군은 형식적으로 슬퍼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이제 과인을 막을 사람이 없다. 인수대비의 죽음은 연산군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를 감시하고 통제하던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 둘째,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변화의 시작. 1497년 여름, 연산군이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과인의 생모, 패비윤 씨는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신하는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병환으로. 병환이라고? 무슨 병이었느냐? 그것은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아뢰라. 연산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연산군은 점점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498년 그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사장 1498년 무오사화, 광기의 시작, 살인파와의 갈등. 1498년 연산군은 즉위 4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이해의 조선 역사상 최악의 사건 중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무오사화입니다. 1498년 초 조정에는 두 파벌이 있었습니다. 훈구파, 나이 많은 공신들과 왕족들. 살인파, 젊고 개혁적인 성리학자들. 살인파는 연산군의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궁궐의 사치가 지나치옵니다. 김일손 등 살인파 신하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하께서는 유흥을 즐기신다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연산군은 불쾌했습니다. 과인이 유흥을 즐긴다고? 근거가 있느냐? 백성들 사이에 그런 소문이. 소문으로 과인을 비난하느냐? 김종직의 조의제문. 결정적 사건은 김종직의 조의제문이었습니다. 김종직 1431-1492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살인파의 거도였습니다. 그는 생전에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초나라 의제를 추도하는 글이었습니다. 의제는 항우에게 죽임을 당한 왕입니다. 김종직이 이 글을 쓴 것은 세조 수양대군을 비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조가 조카 단종을 죽인 것을 항우에 비유한 것입니다. 1498년 김일손이 조의제문을 역사서인 성종실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전하, 살인파가 선왕을 모욕했습니다. 훈구파 신하들이 고발했습니다. 무엇이라? 연산군이 직접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세조대왕을 비판하는 글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전하. 분노. 연산군은 폭발했습니다. 감히 선왕을 모욕하다니. 세조는 연산군의 증조부였습니다. 이것은 왕실을 모독한 것이다. 연산군은 즉시 명령했습니다. 김일손을 체포하라. 그리고 이 글을 쓴 자들을 모두 찾아내라. 대대적 숙청. 1498년 7월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일손이 체포되었습니다. 네가 감히 선왕을 모욕했느냐? 전하,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네가 감히? 김일손은 고문당했습니다. 으악! 백성들 앞에서 능지처참하라. 김일손은 능지처참, 즉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일손과 연관된 자들을 모두 찾아내라. 예, 전하. 김종직은 이미 죽었지만 연산군은 그의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부관 참시하라. 시체를 꺼내어 목을 베는 형벌이었습니다. 내레이션. 이것은 조선에서도 매우 드문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연쇄처형. 장면 묘사. 연산군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김일손의 스승, 동료, 친구들 모두 역적이다. 죽여라. 수십 명이 죽거나 유배되었습니다. 모사화로 김일손, 권오복, 권경유, 이목 등 수많은 살인파 인사들이 죽었습니다. 신하들의 공포. 조정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전하께서 변하셨다. 조심해야 한다. 잘못 말했다가는 우리도. 신하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이렇게 잔혹했을까? 왜 연산군은 이렇게 잔혹하게 반응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선왕에 대한 불경죄였지만 심리적으로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면 묘사. 밤 연산군의 침전. 연산군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조대왕이 단종을 죽였다. 그리고 아바마마는 어마마마를. 그는 어머니의 죽음을 떠올렸습니다. 아바마마도 어마마마를 죽이신 것이 아닐까?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연산군의 잔혹함은 자신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세조가 단종을 죽인 것처럼 자신의 아버지도 어머니를 죽였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에 대한 분노. 인격의 변화. 모사화 이후 연산군은 명백히 변했습니다. 과인을 비판하는 자는 모두 역적이다. 과인의 명은 곧 법이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고 눈빛은 차가워졌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모사화는 연산군이 폭군으로 변하는 전환점이었다. 이때부터 그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모든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1499만 1503년 점점 심해지는 폭정. 1499년부터 연산군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과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와라. 예, 전하. 그는 사치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1500년 연산군은 궁궐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궁궐은 너무 작다. 더 크고 화려하게 지어라. 전하, 백성이 무슨 상관이냐? 당장 시작하라. 연산군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궁궐을 확장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를 위해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습니다. 사냥터. 1501년 연산군은 서울 근처를 사냥터로 만들었습니다. 이 일대를 모두 사냥터로 삼는다. 백성들은 모두 이주시켜라. 전하, 그곳에는 수천 가구가 살고 있사옵니다. 상관없다. 당장 내보내라. 수천 명의 백성들이 강제로 집을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연산군의 사냥터는 서울 한복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생활은 피폐해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와, 정말 충격적이죠? 현명했던 왕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산군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걸까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다음 화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들려주세요. 자, 이제 연산군이 어머니의 진실을 알게 되는 충격적인 순간을 보겠습니다.
제5장 1504년 갑자사와 어머니의 진실 1504년 결정적 발견 1504년 연산군 즉위 10년째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504년 초 어느 날 연산군이 옛 문서들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1482년 패비윤씨 사사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그 기록을 읽었습니다. 패비윤씨 사사 사약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마마마께서 사약을 받으셨다고? 충격. 연산군은 즉시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과인의 생모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전하, 그것은 사실대로 아뢰라.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과인은 안다. 신하들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용서하소서. 어서 말하라. 패비윤씨께서는 선왕의 명으로 사사되셨습니다. 순간 연산군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폭발. 무엇이라? 연산군은 어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바마마께서 어마마마를 죽이셨단 말이냐? 전하,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과인에게 숨겼단 말이냐? 연산군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전하, 진정하소서. 진정하라고? 어찌 진정하란 말이냐?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마마마. 진실 추적. 연산군은 모든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마마마가 사사되신 이유를 모두 조사하라. 예, 전하. 그리고 그때 관련된 자들의 명단을 모두 가져와라. 며칠 후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명단. 사사에 관여한 사람들. 인수대비 이미 사망. 윤호, 한명회, 정여창 등 당시 대신들. 그리고 패비를 모함한 여러 후궁들과 궁녀들. 연산군은 명단을 보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이 자들이 어마마마를 죽였구나. 전하, 모두 찾아내라. 1504년 갑자사와 1504년 역사상 가장 참혹한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갑자사화입니다. 연산군은 광란했습니다. 윤호를 잡아들여라. 윤호는 이미 죽었지만 연산군은 그의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부관 참시하라. 시체를 거리에 효수하라. 죽은 지 20년이 넘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형벌하는 것. 이것은 광기였습니다. 산자들의 처형. 살아있는 사람들은 더욱 참혹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전하, 저는 그때 어렸사옵니다. 변명하지 마라. 네 아비가 관여했다. 너도 죽어라. 연좌제로 인해 자식들, 손자들까지 처형되었습니다. 후궁들의 처형. 장면 묘사. 특히 연산군은 패비윤씨를 모함했다는 후궁들을 잔혹하게 처형했습니다. 이 여자들이 어마마마를 모함했다. 전하, 용서하소서. 용서는 없다. 후궁들은 능지처참당했습니다. 갑자사화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일부 기록에는 1000명 이상이라고도 합니다. 궁녀 대학살. 연산군은 궁녀들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궁에 있던 나이 많은 궁녀들을 모두 끌어내라. 전하, 모두 죽여라. 어마마마를 도와드리지 않은 죄. 수십 명의 궁녀들이 처형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광기였습니다. 어머니 복권. 연산군은 어머니를 복권시켰습니다. 패비윤씨를 재현왕후로 추존한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어머니의 무덤도 왕후의 격식에 맞게 다시 조성했습니다. 어마마마, 이제 편히 쉬소서. 연산군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울었습니다. 심리적 분석. 현대 심리학으로 보면 연산군의 이러한 행동은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분석. 정신과 의사. 연산군은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은 트라우마, 그리고 그 진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 이것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폭력은 통제할 수 없는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심리학자 연산군은
자신의 정체성 혼란도 겪었을 것입니다. 사랑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고통. 한편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 미쳤다. 사람을 매일 죽인다더라. 우리는 어찌해야 하나?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신하들의 무력함. 장면 묘사 신하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누가 전하를 말릴 수 있겠는가? 잘못 말했다가는 우리도 죽는다. 침묵하는 수밖에. 조정은 마비되었습니다. 제6장 1504만 1506년 폭정의 절정. 무제한적 권력. 1504년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504년 말 연산군이 선언했습니다. 과인의 말은 곧 법이다. 과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져야 한다. 예, 전하. 신하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론 탄압. 연산군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철저히 탄압했습니다. 원문 한글을 사용하여 과인을 비방하는 자가 있다. 당시 한글로 쓴 익명의 비판 글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원문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한다. 원문으로 된 모든 책을 불태워라. 전하, 그것은 과인의 명이다. 연산군은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마저 탄압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후퇴였습니다. 경연 폐지. 1504년 연산군은 경연왕의 학습 모임을 폐지했습니다. 경연은 필요 없다. 신하들이 과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을 과인은 원치 않는다. 전하, 경연은 왕의 학문을 폐지한다. 내레이션 경연은 왕과 신하가 함께 학문을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것은 왕권을 견제하는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연산군이 이를 폐지한 것은 더 이상 견제받고 싶지 않다는 의미였습니다. 사치와 향락. 1505년 연산군은 사치와 향락에 빠졌습니다. 더 화려한 옷을 가져와라. 더 좋은 음식을 준비하라. 더 많은 기생을 불러들여라. 궁궐은 매일 밤 연회가 열렸습니다. 연산군은 전국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강제로 끌어모았습니다. 전국의 기생을 모두 궁으로 보내라. 전하, 그러시면 지방 관청의 행사가 상관없다. 당장 보내라. 수천 명의 기생들이 궁으로 끌려왔습니다. 운평. 연산군은 궁궐 근처에 운평이라는 유흥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을 과인의 놀이터로 만들어라. 예, 전하. 운평에는 화려한 건물들이 지어졌습니다. 기생들이 가득했고 술과 음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밤낮으로 이곳에서 놀았습니다. 하하, 이것이 삶이다. 그는 술에 취해 춤추는 기생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신하들의 강제 참여. 연산군은 신하들도 강제로 연회에 참석시켰습니다. 너희도 함께 즐겨라. 전하, 저희는 과인과 함께 마시지 않으면 불충이다. 마셔라. 늙은 신하들도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했습니다. 어떤 신하는 술을 마시다 죽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 이 모든 사치는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것이었습니다. 세금을 더 거두어라. 전하, 백성들이 이미 더 거두라고 했다.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밥을 주소서. 아이가 굶어 죽었소. 한양 거리에는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늘어났습니다. 공포정치. 1505년 연산군의 의심병은 극에 달했습니다. 신하들이 과인을 배신하려 한다. 전하, 그것은 증거가 있다.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누군가 과인을 해하려 했다. 전하, 꿈도 증거다. 그 자를 잡아들여라. 꿈을 근거로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흥청. 연산군은 흥청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뽑아 궁으로 보내라. 전하, 그러시면 백성이 무슨 상관이냐? 수백 명의 처녀들이 강제로 궁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녀들은 흥청이라 불리며 연산군의 놀이 상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흥청들과 어울려 망청 정신없이 논다는 뜻입니다. 가족의 반대.
1505년 연산군의 왕비가 간언했습니다.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 안 된다는 것이냐?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께서도 건강을 과인에게 간섭하지 마라. 연산군은 왕비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1506년 초 극에 달한 폭정. 1506년 초 연산군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날 비가 오지 않자 연산군이 명령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은 하늘이 과인을 노여워하는 것이 아니냐? 전하, 하늘에 제사를 지내라. 그리고 죄인들을 더 많이 처형하라. 그러면 비가 올 것이다. 수십 명이 무고하게 처형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의 비밀 모임. 1506년 여름, 신하들이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미치셨다. 이대로 가면 조선이 망한다. 하지만 어찌할 것인가? 방법은 하나뿐이다. 박원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를 폐위시켜야 한다. 반정을. 그렇다. 반정이다. 반정, 즉 쿠데타를 계획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죠? 과연 반정은 성공할까요? 이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도 들려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연산군의 몰락을 보겠습니다. 제7장 궁궐의 광란, 기생과 향락. 기생 1만 명. 연산군 시대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생들입니다. 1505년 말 연산군은 충격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국에서 기생 1만 명을 뽑아 궁으로 보내라. 전하, 1만 명이라면 부족한가? 그럼 2만 명을 보내라. 실록에는 연산군이 기생 수천 명을 궁에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기생들이 강제로 한양으로 끌려왔습니다. 제발, 저는 가족이 임금님의 명이다. 가야 한다. 울며 끌려가는 여인들. 가족들과 강제로 이별해야 하는 여인들. 궁궐의 연회. 창덕궁과 경복궁 곳곳에서 매일 밤 연회가 열렸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기생들이 춤을 췄습니다. 하하, 더 쳐라. 더. 연산군은 술에 취해 소리쳤습니다. 전하, 이제 그만 쉬셔야. 누가 과인에게 명령하느냐? 계속 쳐라. 연회는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강제 음주. 연산군은 신하들에게도 강제로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박원종, 내도 마셔라. 전하, 저는 이미 마시라고 했다. 70세가 넘은 노신도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했습니다. 어떤 신하는 술을 마시다 그 자리에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저자가 쓰러졌구나. 전하, 저 대신은 나이가 약골이로구나. 끌어내라. 쓰러진 신하는 궁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음란한 놀이. 연산군의 연회는 점점 더 음란해졌습니다. 옷을 벗고 춤을 춰라. 전하, 과인의 명이다. 기생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습니다. 실록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야사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낭비. 연산군은 기생들에게 비싼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 비단을 모두 나누어 주어라. 전하, 이것은 국고에서 과인의 것이 곧 국고다. 주라고 했다. 수천 필의 비단이 기생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이 모든 비용은 백성들의 세금에서 나왔습니다. 백성들의 반응. 한양 거리. 백성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임금님께서 기생들과 놀기만 하신다더라. 우리는 굶어 죽는데. 이래서야 어찌 살겠나. 낮과 밤이 바뀐 생활. 연산군은 낮에 자고 밤에 일어났습니다. 전하, 조회 시간이 옵니다. 조회? 과인은 피곤하다. 취소하라. 하지만 전하, 취소하라고 했다. 조정회의는 자주 취소되었습니다. 정사는 마비되었습니다. 건강 악화. 이런 생활로 인해 연산군의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1506년 초 연산군은 자주 병을 앓았습니다. 머리가
전하, 어이를 부르겠습니다. 필요 없다. 술을 가져와라. 술을 마시면 낫는다. 하지만 술은 그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왕비의 슬픔. 왕비 신씨는 슬펐습니다. 전하께서 이러시니 그녀는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하지만 그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세자의 걱정. 1506년 당시 11세였던 세자 훗날의 중종도 걱정했습니다. 아바마마께서 저렇게 지내시면 세자 저하 말씀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어린 세자도 아버지를 두려워했습니다. 마지막 광란. 1506년 8월 연산군의 행동은 극에 달했습니다. 성균관을 폐쇄하라. 전하, 성균관은 나라의 학문을. 필요 없다. 그곳을 과인의 놀이터로 만들어라. 성균관,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이 유흥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의 파괴였습니다. 학문의 전당이 술집이 된 것입니다. 제8장 1506년 중종 반정, 폐위, 반정 준비. 1506년 8월 신하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506년 9월 1일 밤 박원종의 집,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홍경주 등 핵심 인물들이 모였습니다. 내일 행동한다. 박원종이 말했습니다. 준비는 되었는가? 군사는 300명 정도 확보했습니다. 충분하다. 궁궐 경비가 허술하니까. 하지만 실패하면 우리 모두. 실패는 없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명분. 우리의 명분은 무엇인가? 전하께서 폭정을 일삼아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다. 우리는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진성대 군성종의 둘째 아들 연산군의 이복 동생을 추대한다. 좋다. 그분은 온화하고 현명하시다. 1506년 9월 2일 새벽. 1506년 9월 2일 새벽 역사적인 쿠데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창덕궁. 박원종이 이끄는 300명의 군사가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소리내지 마라. 그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놀랍게도 궁궐 경비는 거의 없었습니다. 연산군이 경비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어라. 누구냐? 경비병들이 놀랐지만 곧 제압당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구하러 왔다. 방해하지 마라. 연산군의 잠. 그 시각 연산군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전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전하! 환관이 급히 깨웠습니다. 무슨 일이냐? 시끄럽게. 반란입니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연산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공포. 어디서? 누가? 박원종 등이 군사를 이끌고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과인을 죽이려 오는 것이냐? 연산군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군사를 모아라. 막아라. 전하, 이미. 빨리.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면. 박원종 등이 연산군의 처소에 도착했습니다. 연산군, 감히 과인을. 연산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역적이다. 너희들을 모두 죽이겠다. 이미 끝났습니다. 박원종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왕위를 내려놓으시오. 폐위. 과인은 왕이다. 더 이상 아닙니다. 아니다. 과인은 왕이다. 하늘이 과인에게 준 자리다. 연산군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끌어내라. 무사들이 연산군을 붙잡았습니다. 놓으라고. 연산군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군호 박탈. 박원종이 선언했습니다. 이융은 더 이상 왕이 아니다. 연산군으로 강등한다. 군은 왕족이지만 왕이 아닌 사람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조선 왕 중에서 묘호를 받지 못하고 군으로 불린 사람은 연산군과 광해군뿐입니다. 진성대군 즉위. 같은 날 아침 진성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과인은 선왕의 뜻을 이어받아
진성대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선을 바로잡겠다. 만세, 만세, 만만세. 신하들이 환호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중종입니다. 연산군의 퇴장. 연산군은 초라한 옷으로 갈아입고 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왕, 조선을 떨게 했던 폭군, 이제는 폐위된 왕족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인의 마지막인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백성들의 반응. 소식이 퍼지자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연산군이 폐위되었다. 하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새 임금님 만세.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12년간의 악몽이 끝난 것입니다. 제구장 유배와 죽음, 강화도 유배. 폐위된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1506년 9월 강화도. 작고 초라한 집. 연산군은 그곳에 갇혔습니다. 이곳이 과인이 살 곳이란 말인가? 한때 화려한 궁궐에서 살던 그는 이제 초라한 유배지에 있었습니다. 감시. 연산군은 철저히 감시받았습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과인은 나가고 싶다. 안 됩니다. 명령입니다. 그는 사실상 감금 상태였습니다. 고독. 강화도의 작은 집. 연산군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과인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했고 어마마마의 원수를 갚았을 뿐인데. 회상. 연산군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찾아 울던 자신, 어마마마, 왕이 되어 권력을 휘둘렀던 순간들. 과인의 명은 곧 법이다.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신. 이것이 과인의 인생인가? 건강 악화. 유배 생활로 연산군의 건강은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1506년 10월 연산군은 병에 걸렸습니다. 아파. 의원을 부르겠습니다. 의원? 과인에게 의원이 필요하단 말인가?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레이션 한때 전국의 명의들이 그를 모셨지만 이제는 변변한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1506년 11월 6일 죽음. 1506년 11월 6일 연산군의 병세가 위독해졌습니다. 숨이. 그는 간신히 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막 생각. 죽음 직전 연산군은 생각했습니다. 어마마마. 이제 어마마마를 뵐 수 있을까? 과인은 어마마마를 위해 살았다. 잘못된 것인가?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1506년 11월 6일 연산군이 죽었습니다. 향년 31세였습니다. 폐위된 지 불과 2달 만이었습니다. 초라한 장례. 연산군의 장례는 초라했습니다. 왕의 예법이 아니라 일반 왕족의 예법으로 치러졌습니다. 이것이 한때 왕이었던 분의 장례라니. 일부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무덤. 연산군은 서울 도봉구에 묻혔습니다. 그의 무덤은 왕릉이 아니라 묘로 불립니다. 작고 초라한 무덤. 왕릉의 화려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연산군 지묘. 비석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후 평가. 연산군이 죽은 후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폭군이었다. 백성을 괴롭혔다. 마땅한 최후다. 대부분의 평가는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불쌍한 분이 아니었을까?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그 상처가 그분을 그렇게 만든 것 아닐까? 연산군은 악인이었을까? 아니면 희생자였을까?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논쟁거리입니다. 구독. 연산군의 비극적인 생애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악인이었을까요? 아니면 환경이 그를 괴물로 만든 걸까요? 이 이야기가 의미 있게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장, 연산군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보겠습니다. 제10장 에필로그. 역사의 교훈. 현대의 연산군 무덤. 현재 서울 도봉구.
연산군의 무덤이 있습니다. 작은 언덕 위에 소박한 무덤. 방문객들이 가끔씩 찾아옵니다. 이것이 연산군의 무덤이군요.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분이. 역사적 재평가. 내레이션. 현대 역사학자들은 연산군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전문가 분석 1. 역사학자. 연산군은 분명 폭군이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잔혹한 행위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왜 그가 그렇게 되었는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의 은폐, 이 모든 것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전문가 분석 2. 심리학자. 연산군은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경계성 성격장애, 편집증. 만약 현대였다면 그는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문가 분석 3. 정치학자. 연산군 사건은 권력의 무제한성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정신적 문제를 겪으면 나라 전체가 피해를 입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 분립과 견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교훈들. 연산군의 이야기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어린 시절 트라우마의 중요성. 현대의 한 가정. 부모가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부모의 사랑, 안정적인 환경. 이것이 건강한 인격을 만듭니다. 연산군은 이 모든 것을 잃었고 그 상처는 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둘째, 진실의 중요성. 진실을 숨기면 더 큰 화를 불러옵니다. 만약 연산군에게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그것도 고통스러웠겠지만 성인이 되어 갑자기 알게 된 것보다는 나았을 것입니다. 셋째, 권력의 견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연산군은 자신을 막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점점 더 폭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권력 분립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넷째, 정신 건강의 중요성.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연산군은 명백히 정신적 문제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이를 이해하거나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정신 건강을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섯째, 복수의 허무함. 연산군은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평화를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고통스러웠고 결국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복수는 결코 해답이 아닙니다. 역사는 반복되는가? 연산군 같은 폭군은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역사책을 읽는 현대인.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권력을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압니다. 우리는 인권의 가치를 압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해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연산군을 단순히 폭군으로만 기억해야 할까요? 아니면 비극적인 희생자로 기억해야 할까요? 연산군의 무덤.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습니다.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그는 분명 폭군이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잔혹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어린 시절의 상처로 고통받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악행을 기억하면서도 왜 그가 그렇게 되었는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연산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 상처받은 영혼은 다른 사람도 상처 입힌다. 권력은 인간의 어두운 면을 드러낸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울 수 있다.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 장면. 현대의 서울. 경복궁, 창덕궁이 평화롭게 서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궁궐을 거닐고 있습니다. 500년 전 이 궁궐에서 연산군이 살았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복수했지만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연산군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입니다. 엔딩. 다음 에피소드 예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걸쳐 연산군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연산군은 악인일까요? 희생자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연산군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어머니의 죽음을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연산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현대 사회에서 연산군 같은 지도자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연산군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아이콘. 이런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에피소드 예고. 금단의 역사 시즌 1은 계속됩니다. EP 4 김종서 암살 수양대군의 쿠데타 1453년 계유정난. 권력을 위해 충신을 죽이고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수양대군. 단 하룻밤에 이루어진 피해 쿠데타. 그는 영웅인가 역적인가? 마지막 인사.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나침반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금단의 역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